철강의 메카로 불렸던 포항이 포스코의 변신과 함께 우리 배터리 산업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재들 때문에 방을 구하기 힘들 정도로 도시 전체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가 6조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상용화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해 설계와 시공 수주는 물론 지분 20%까지 확보했습니다. 글로벌 1위 수소 기업 달성이라는 최태원 회장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주요국들의 소비 회복, 달러 약세로 인한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것이란 낙관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 3,000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성수기인 봄을 맞아 서울에서 50억 미만 꼬마 빌딩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판단 속에 급매물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메카로 불렸던 포항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변신과 함께 이제 K배터리 산업의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를 배터리 특화단지로 키우려는 노력 속에 지역 경제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몰려드는 인력들 때문에 월세방을 구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김채연, 이지우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 생산으로 분주한 경북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공장이 하반기 본격 가동을 앞두고 시험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증설이 한창인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증설이 마무리되면 전기차 47만 대분의 음극재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배터리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하는 음극재는 양극재와 함께 2차 전지 양대 핵심 소재로 꼽힙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곳에서 연산 18,000톤의 음극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천연 흑연 음극재뿐만 아니라 인조 흑연 음극재도 국산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기업과 대규모 소재 공급을 체결하여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블루밸리 산단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영일만 산단에는 양극재 공장 건설이 한창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비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포스코 퓨처엠은 올 하반기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고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연산 10만 6천 톤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충청을 기반으로 하는 양극재 기업인 에코프로비엠도 포항을 제2의 생산 거점으로 낙점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영일만 산단에 양극재 연산 15만 톤, 양극재의 중간 소재인 전구체의 경우 연산 5만 톤 생산 체계를 갖췄습니다. 철강 산업의 메카인 포항이 신성장 산업인 배터리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2017년 지진 이후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은 포항은 배터리 소재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며 신성장 산업 키우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포스코,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외 배터리 소재 기업 11개사가 투자를 결정했고 규모는 2030년까지 12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배터리 생산 기지가 대거 확충되자 전문 인력 부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포항공대, 즉 포스텍은 철강대학원을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으로 개편해 배터리 인력 육성에 나섰습니다. 포스텍을 중심으로 포항에서만 해마다 2차 전지 인력 5,000명 이상이 배출됩니다. 올해 처음 졸업생이 나왔으니까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가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쪽이 제일 수요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대규모 2차 전지 생산 기지를 지원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한데 포항시는 영일만 산업단지와 블루밸리 산업단지의 전기 용수 등 산업 기반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인프라하고 또 정주 여건 조성입니다. 물건을 생산할 때까지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고 전문 TF를 구성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유일의 컨테이너 항만인 영일만 항으로 물류적 이점까지 갖춘 포항은 공항 KTX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며 명실상부한 K배터리 심장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입주가 이곳 포항 지역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던 도시 포항에는 외지인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황이 무색하게 살집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분들 운동에 가서냐 이쪽으로도 빈 방이 없어요. 연결만 사러 가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뒤에 들어오면은 앞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항상 먼저는 다가구주택 포항에 방이 없어요. 포항 시민들 역시 배터리 도시 포항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포항이 큰 발전이 될 것 같은데 뭐 에코프로도 있고 포스코 푸첸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들이 많잖아요. 철강은 옛날부터 80년대부터 이제 됐던 건데 이제 와서 이게 지금 2차 산업단지가 됐으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TV나 뭐 이렇게 뉴스나 이런 게 자주 나왔으면은. 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신속한 인허가, 세제 혜택 등이 제공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2차 전지 특화단지 심사에 들어가 다음 달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부동산 성수기인 봄을 맞아 50억 미만 꼬마 빌딩 거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판단 속에 급매물을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위축됐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바닥을 지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방서우 기자가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서울 명동거리. 아직도 임대 표지를 내건 빈 건물이 많지만 최근 하나둘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유동인구가 늘면서 급매물 위주로 거리가 성사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명동 상권의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17.4%포인트 내리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높은 가격의 손바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강남의 한 빌딩. 3년 전 94억 원이던 이 건물은 최근 170억 원에 팔렸습니다. 각종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시세 차익만 60억 원 가까이 얻은 셈입니다. 이렇게 서울 각지에서 거래가 살아나며 지난 3월 기준 서울 상업 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104건으로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빌딩 매매 금액은 8,393억 원으로 전달 대비 62% 늘었는데 거래량이 늘어도 거래 금액은 감소했던 2월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층 이하 꼬마 빌딩 거래 비중이 70%를 넘기며 거래량을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것은 맞지만 되는 곳만 되는 양극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신중한 투자를 권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네, 전문가 모시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죠. 쿠시먼 앤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김성순 전무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전무님 혹시나 생소하실 수 있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글로벌의 지사 한 400개 지사를 갖고 있는 컨설팅 자문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개발 컨설팅을 한다던가 임대차, 매입 매각, 나아가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자문 간평까지 자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꼬마 빌딩 중심으로 급매물이 좀 팔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투자자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뭐 살만하다, 뭐 지금이 바닥인 것 같다, 뭐 이런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바닥이라고 하기는 아직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거래가 완전히 실종됐다가 최근에는 접근하기 좀 쉬운 매물 중심으로 해갖고 사실 약간 그 가장자리가 좀 녹아내리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가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양극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서울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물건이 나오면 금방 팔린다고 들었는데 뭐 코로나19로 더 어려운 시기에도 그랬는데 지금 빌딩 시장은 좀 방금 양극화 얘기하셨지만 양극화가 좀 굳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좀 양극화가 좀 해소되는 분위기인가요? 일단은 사이즈가 좀 크고 작은 거에 따라 갖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형 건물들, 주로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100억 미만의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규제들이 생기면서 네. 이 고가 주택을 대체하는 대체제로서의 상품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사실 거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누가 팔아야지 거래가 되는 건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굉장히 사실 여러 경기 침체나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그 건물을 좀 매매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코로나 때는 너무 이제 건물 가격이 적게 받을 것 같다가 지금 이제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그 주택의 대체제 그다음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거가 지금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었던 상황에서 요 정도 위치에 요 정도 건물이면 그냥 사놓더라도 나중에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안 보겠다. 다만 이제 거기서 조금 큰 사이즈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안 팔리고 있는 추세고요. 작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입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핵심 상권, 그중에서도 핵심 입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전문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가장 유망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부동산 투자도 사실 주식 투자랑 마찬가지로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주식에서 뭐 장기, 단기 이런 투자들이 있고 우량주, 기술주 이런 것들이 있듯이 예. 부동산도 투자의 어떤 목적과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간의 어떤 투자 수익이나 아니면 임대료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그 MZ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상권이 많이 활성화됐던 뭐 성수동이라든가 네. 한남동이라든가 이런 신흥 상권들이 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뭐 장기적으로 보는 우량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청담동 이런 데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코로나 때 이미 사실 검증이 좀 됐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굉장히 위기가 오고 내려가더라도 금방 다시 회복하는 그런 회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이제 성격에 따라서 좀 유망한 곳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몇몇 지역들 좀 짚어주셨지만 서울이 유독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권별로 좀 개성이 좀 뚜렷하다고 해요. 투자자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비슷한 상권들이 활성화된 상권들이 여기저기에 분포가 돼 있는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명품도 있고 예. 그 안에 이제 뭐 패션 브랜드나 F&B나 다 섞여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권별로 색깔이 다 완전히 갈라져 있는 뭐 아주 대표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쉽게는 청담동을 예시를 들면 될 것 같은데요. 청담동 명품거리 같이 완전 럭셔리 중심으로 돼 있거나 홍대 같이 아주 뭐 영앤 트렌디한 상권이거나 뭐 가로수길 같이 이제 그 중간에 메스티지라고 하는 상권이거나 이 상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해외 브랜드들도 한국에 들어오실 때 사실 이 상권의 색깔이랑 본인의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랑 맞아 떨어졌을 때 굉장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게 또 약간 어긋나게 되면은 들어왔다가 철수하시는 케이스도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비슷한 상권이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권마다 갖고 있는 색깔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좀 붐비는 상권이라도 좀 임대가 잘 안 되는 건물도 있고 또 안 좋은 상권이라도 임대가 잘 되는 건물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임차인을 구성하는 게 굉장한 투자 전략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조언해 주시죠. 예전에는 사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브랜드 같으면 이제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었는데 역시 이게 이제 코로나라고 했던 게 요 상업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시험대가 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잘 안 되는 이제 브랜드들이 많아졌고 그것 때문에 건물주들이 또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면서 지금은 이제 임차인의 어떤 신용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따지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오프라인의 목적 자체가 이제 과거랑 다르게 지금은 뭐 물건을 팔거나 장사를 하는 것 외에도 브랜드의 어떤 가치를 높이거나 뭐 경험, 체험형 소비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가시성이 좀 좋고 대로변이나 전면이 넓은 건물들 그런 이제 브랜드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는 이제 다점포 전략을 썼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 강남에 이제 똘똘한 한 채 아파트 하는 것처럼 브랜드도 사실은 그 아주 핵심 위치에 자기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한두 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내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입장에서도 그런 플래그십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같은 상권 안에서도 그런 좀 가시성이나 접근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좀 실전 투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꼬마 빌딩도 있지만 뭐 상가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상가도 뭐 대형 상가, 소형 전파 이게 사실 투자 규모별로 상황이 다 다른데 좀 투자 규모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상가랑 건물은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네. 상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임차인이 하나고 내가 그 사람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관리에 굉장히 용이성이 있지만 대신 대부분의 상가가 사실 집합 상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나무보다는 숲을 봐야 되는 전략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이 잘 활성화가 안 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은 임차인을 가지고 있더라도 금방 이제 그 임차인이 나가거나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여러 임차인을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가 나가더라도 예전에는 금리가 낮을 때는 일반적으로는 그 리스크가 적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아서 이자를 내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임차인 한 명이 나가서 그 공실률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건물을 투자할 때는 혹은 뭐 대형 상가 여러 개를 투자할 때는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의 수익률이나 현재 임차가 다 차 있는데 여기서 한두 개가 나갔을 경우에도 내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캐시플로우 상에서 현재만 보지 말고 잘 안 됐을 경우에를 대비하는 리스크를 좀 해칭하는 전략이 있어야지 사실 훨씬 더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상 끝나면서 이제 사업용 부동산 시장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또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는지 또 그리고 이제 올해를 넘어서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인 전망도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이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너무 힘들었고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는 좀 살만하다라고 했는데 코로나보다는 사실 훨씬 더 큰 폭풍이 새로 닥친 게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 예. 건물을 가치를 산정하고 건물을 이제 사고 팔 때는 금리라고 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건물 매수하시는 분들이 다 레버리지를 쓰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보다 더 큰 폭풍이 닥쳐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사실은 뭐 코로나를 논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좀 지난 것 같고 대부분의 상권이 다 살아난 상황에서 사실은 금리의 변동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지금 사실 거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제는 좀 안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아직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되고 적어도 뭐 올해 한 하반기까지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코리아의 김성순 전무였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사들이면서 좀 상승 마감을 했네요. 네.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끝냈습니다. 개장 초 우리 증시는 미국에서 달아온 부채 한도 협상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불안감이 감돌았죠. 보합권에 머물던 두 시장은 앵커 말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은 830선에 올라선 거죠. 시총 상위 종목별로 살펴보면요.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등 2차 전지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주가를 올렸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NF 등 코스닥 대형주들도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장 초반 연고점을 다시 쓴 환율은 외인들의 국내 증시 매수세에 내리며 장을 마쳤습니다.
네, 시장은 힘이 조금 빠진 모습인데 증시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죠. 왜 이런 분석이 나왔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죠. 네, 전망이 나온 곳은 DB금융투자입니다. 우려와 달리 의외의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분석한 건데요. 코스피가 직전 고점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3,000P 화려 스탁, 당신의 촉에 베팅하라로 정했습니다. 네. 코스피 종가 기준 신고가는 2021년 7월 6일에 기록한 3,305포인트입니다. 장중 최고 기록은 이보다 열흘 전에 3,316포인트이고요. 이렇게 예상하는 첫 번째 근거로는 주요 선진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듭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차트에서 확인하듯이 이 지수의 미분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다는 건데요. 해당 지수는 각 국가들의 6개월 뒤 경기 흐름을 반영하는데 이 값의 변화율이 코스피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검은색 선이 이 말씀드린 경기 선행지수 증분이고 초록색 선이 코스피인데 이 검은색 선이 골로 갈 때마다 코스피도 함께 빠지고요. 이 마루로 올라설 때마다 코스피도 같이 올라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2007년과 2008년에도 최근에는 2년 전의 증시 하락과 지난해의 상승을 앞두고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네, 결국 산술적인 계산과 예측의 결과라는 건데 사실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근거들 좀 살펴보죠. 네,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 장세와 실적 장세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돈의 힘에 의해서 또 기업이 장사를 잘해서 증시를 밀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네. 금융장이 올 것이라는 전망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깔려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꼭지를 찍었다는 점, 또 은행 위기에 대한 경계심이 크다는 이유에서죠. 나아가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띄우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점도 금리 인하론에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실적 장세에 대한 근거로는 구매력과 소비 심리를 드는데요. 물가가 빠진 데다 고용 시작도 아직 여력이 남아있어서 구매력을 받쳐줄 수 있다는 거죠. 소비 심리가 바닥을 찍은 상태라 더 내려갈 곳이 없다고 여겨지는 점도 기업들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예상대로 가면 좋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사실 맞춘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봤으니까 조금 더 현실적인 분석도 살펴보죠. 예. IB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올해 하반기에 상승 장세를 펼칠 것이라면서 일단 2,800을 상단으로 잡긴 했는데요. 역시 증시가 오를 것이라고 보긴 하는 건데 우선 다음 달 이후 발표될 물가 지표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란 예상에 때문입니다. 네. 지난해 역사적 골목가를 겪었던 만큼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죠. 게다가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라는 점에서 반도체 바닥론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끌어갈 것이라는 예상이겠죠. 네. 그럼에도 최근 고강도 긴축으로 인한 후폭풍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침체 가능성은 부담스러운 대목입니다. 은행들의 신용 이슈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 과거에도 매년 9월에서 10월에 증시 위기설이 나왔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네. 나아가 역사적으로 하반기 증시는 하반기 상황 자체보다는 내년도 증시를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경기와 실적의 회복은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증권사 한 곳은 3,300을 외쳤는데 다른 한 곳은 2,800을 본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박스피를 내다본 곳도 있습니다. 예, 삼성증권의 추측입니다. 하반기 코스피 올라야 2,600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3분기 2,200에서 2,500, 4분기 2,300에서 2,600을 목표치로 내놨습니다. 올 하반기 증시는 부침이 반복되면서 조정장에 머무를 거란 거죠. 일단 과도기 국면을 먼저 통과한 뒤에 내년에나 상승 랠리가 찾아와서 3,000포인트 탈환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네. 가장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난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인데요. 이 삼성증권은 현재 시장이 9월 FOMC부터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실제로 연준이 이에 분응할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연준의 금리 등결이 계속될 경우 이는 증시 침체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리 동결 가능성을 상수로 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금리 인하는 시장의 기대일 뿐이라는 건데 최근 1년을 볼 때 미국 연준은 말한 그대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좀 시장이 설레발을 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이 다르니까 투자 전략도 다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습니까? 예.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한 삼성증권부터 살펴보면요. 일단은 기준을 2,400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수가 만약 이 밑으로 빠지면 투매보다는 보유, 관망보다는 전략 매수를 하라는 건데요.
자동차나 IT 하드웨어, 2차 전지 등 실적 모멘텀을 가진 중대형 성장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때가 시장에 다시 들어오거나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기회라고 분석하는 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반도체와 바이오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들이 낙폭이 큰 성장주라는 판단을 선데요. 반도체가 자동차를, 바이오가 2차 전지를 캐치업할 예상입니다. 변준호 연구원은 지금은 불황매, 호황매 시점이다. 즉, 불황에 사서 호황에 파는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말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박찬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일단 시장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에스트 첫 번째 키워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꼽아봤습니다. 간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모여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한 2차 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진행된 두 번째 협상으로 대화의 진전을 위해서 지난 12일에서 한 차례 연기됐던 만큼 통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적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미국 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내달 1일까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일단 뭐 1시간 만에 협상이 종료됐다라는 얘기 들리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을까요? 우선 참석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고 공화당에서는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약 1시간에 걸쳐서 부채 한도 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백악관 관계자는 첨예한 대립이 오갔던 지난 1차 협상 때보다 회의 분위기가 조금 더 밝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외신들도 바이든 대통령과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디폴트를 피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메카시 의장도 이번 주말까지 협상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채 한도 협상의 중요성을 인식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9일 일본에서 4일간 열리는 G7 정상회의 회의 순방 일정까지도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감일인 이달 말까지 협상 타결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관론도 여전한데요. 백악관 측은 의회가 지금까지 78번 부채 한도를 상향해준 전례가 있는 만큼 또 한 번의 한도 상향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이 우선 이 하원에서 정부 재정 지출 감소에 동의해야 이 한도 상향에 찬성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일본에서도 의회 지도부와 대화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월가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이 미국 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증시뿐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흔들릴 것이다라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또한 부채 한도 상향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디폴트 예정일인 내달 1일에 가까워질수록 증시 낙폭이 커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US뱅크의 빌 메리츠 수석 전략가는 S&P 500 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3,800에서 4,200선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면서 이 미국의 정책적 리스크가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는 증시보다는 채권에 투자하라는 그런 조언도 있었습니다. JP모건의 알렉스 울프 매니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제때 차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증시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리스크가 적은 국채를 매수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 증시가 미국 부채 한도 위기에 증시는 급락했고 채권 가격은 상승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날 2차 부채 한도 협상을 앞두고 미국 대기업 경영자들 간의 호소문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골드만삭스, 화이자 등 미국 대기업 140여 곳의 경영자들은 공개 서한을 통해서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17%나 폭락한 적이 있다면서 부채 한도 협상을 서둘러 타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차트를 보면 연초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지난달 이 은행 리스크와 이 디폴트 우려에 상승폭이 좀 꺾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밤 다우지수는 3월 31일 이후 처음으로 이동평균 50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꺾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과 없이 좀 끝난 협상이지만 이후 추가 협상에 대한 얘기도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만 양측 모두 부채한도 상향에 긍정적인 이 뜻을 보이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이 3차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좀 마치고 빨리 돌아오는 만큼 21일 날 미국으로 돌아오는 예정인데요. 귀국 직후 3차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2주 안에 합의안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를 압박한 건 이 디폴트 우려만이 아니었습니다.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부진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미 좀 투심이 꺾인 채였죠, 뉴욕 증시가.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도 얼어붙은 미국의 투자 심리다 이렇게 꼽아봤습니다. 예. 간밤 미국 증시는 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개장 전에 홈디포가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자재용품 판매업체인 홈디포의 실적은 통상적으로 미국 전체 소비 심리가 어떤지 가늠하는 이 지표로 여겨져서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데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은 3.82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3.8달러를 소폭 웃돌았지만 매출은 372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했습니다. 오늘 월마트와 이 타깃 등 대형 유통업체가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하루 전날 발표됐던 이 홈디포의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대형 유통업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들어보니까 홈디포가 20년 만에 최악의 매출 하락이다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던데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소매업체 실적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동일 점포 매출인데요. 이것이 전년 동기 대비 4.5% 줄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홈디포는 최근 모기지 금리 상승과 서비스 비용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택 수리에 쓰는 돈을 줄이면서 매출이 둔화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와 목재 가격 하락한 점도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홈디포는 올해 실적 전망치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 매출과 동일 점포 매출이 2%에서 5%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앞서 제시했던 전망치에서 하향 조정한 그런 수준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률 역시 기존 목표치에서 낮아진 14%에서 14.3%를 제시했습니다. 전날 아쉬운 실적을 발표한 홈디포는 오늘 전날 정규장에서 2.15%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은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인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사람의 장기와 비슷한 세포들의 군집인 오가노이드가 동물 실험을 대체할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바이오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정부와 기업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진 기자입니다. 첨단 기술이 동물 실험을 대신한다면 어떨까? 동물 실험은 그동안 신약 개발에서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위험한 물질은 아닌지, 효과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물이 죽거나 병들게 되는 게 비윤리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오가노이드 같은 동물 대체 시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사람의 장기와 유사한 세포의 군집입니다. 간이나 심장 등 생체 장기와 세포 구성이나 기능 등이 유사해 미니 장기라고 불립니다. 이를 고도화하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아도 약물의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물 복지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윤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거를 올가노이드가 할 수 있겠느냐를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올가노이드가 충분히 이제 대량 생산과 표준화만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파퓰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거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동물 실험은 점점 제한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은 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을 80년 만에 삭제했습니다. 동물 복지나 효용성 측면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주 정부 역시 글로벌 동물 실험 금지 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오가노이드 등을 포함한 3D 인체 모사 융합 플랫폼 고도화,
평가법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기업 역시 오가노이드 사업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2021년 말 오가노이드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 넥스트앤바이오를 인수했으며 계열사인 HK이노에는 최근 바이오 기업 세린셀즈의 오가노이드 치료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HK이노에는 이제 의약품이고 한국콜만 또 화장품이잖아요. 둘 다 동물 실험에 대해서 이제 점점 금지가 확대되는 구조예요. 대체 실험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오가노이드 저희는 좀 포커스를 해서 본 게 있고요. JW 중해제약과 동화약품은 국내 오가노이드 개발 전문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각각 공동 연구 개발, 시리즈 B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오가노이드 시장은 아직 시작 단계지만 오는 2027년 약 3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 오가노이드를 새로운 K바이오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드디어 국회의 첫 번째 문턱을 넘었습니다. 곧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보험 가입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 결국 이제 전산으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먼저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종이 영수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현재 이 가입자들은 병원 진료를 받은 뒤에 뭐 예를 들어 영수증이라던가 진료 세부 내역서, 뭐 진단서 이런 것들을 종이로 따로 발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해당 서류들을 받은 다음에 또 사진을 찍어서 앱을 통해서 보험사에 한 번 더 보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서류에 붙여서 팩스에 보내는 형태 이런 것들이 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는 모든 진료 데이터가 전산화되면서 이 병원 진료를 받은 후에 소비자가 보험사에 데이터를 전송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정보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소액 청구입니다. 앵커도 혹시 금액이 좀 적게 나와서 진료비가 소액이라서 좀 귀찮아서 청구를 하지 않은 적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좀 액수가 작으면 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좀 귀찮아서 아니면 너무 소액이라 이렇게 해서 청구를 하지 않는 실손보험금만 연간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종이 서류 준비 절차가 좀 사라지고 데이터 전송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건들도 이제 가입자들이 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너무도 편리한 건데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14년을 기다렸습니다. 의료계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까? 일단 먼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 종이 서류를 전산으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소요됐던 뭐 인력이라던가 행정비용 이런 것들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은 남아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이 서류를 따로 출력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진단서 같은 사실 일부 서류는 비용을 받고 좀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소소하긴 하지만 수익에도 일부 영향은 있을 것으로 좀 관측이 되고요. 네. 또 이제 이 데이터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해줘야 하는 이 행정 업무가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 법안을 반대했던 가장 큰 대표적인 이유는 민감 정보의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이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의료 수가가 데이터로 전송된다는 점은 의료업계 입장에선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습니다. 이 표면적으로는 민감 정보 유출 가능성을 좀 지적하고는 있는데 사실 보험사와 병원 간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중개기관, 이제 전송 대행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을 통해 여러 데이터가 이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데이터가 쌓여서 의료 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 돈 때문이군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서 이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이 대행기관, 이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네, 이번 법안 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좀 통과가 됐는데요. 네. 중개기관을 어디서 맡을 것인지에 대한 거는 여야 간의 의견이 좀 합의가 되지 않아서 시행령으로 좀 위임된 상태입니다. 이 당초에 이 간소화 법안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제 심평원을 전송 대행 기관으로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의료업계가 강하게 좀 반대를 했습니다. 심평원은 현재 이 보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병원 같은 의료기관들과 이미 전산 시스템 등이 구축이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좀 시행하기에는 바로 편한 기관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심사를 맡는 기관에 비급여 관련 데이터까지 쌓이게 되면 추후 뭐 비급여 가격의 통제가 이뤄질 것이다. 이런 점
점들 때문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이 대안책으로 보험 요율 산출이나 통계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개발원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의료업계는 보험사의 영향을 받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책 마련을 좀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미 간소화 큰 틀은 의결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송 대행 기간을 어디로 선정할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이제 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번 법안 통과로 각종 의료 데이터가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보험사들이 뭐 이를 좀 데이터와 근거로 해서 보험금 지급을 좀 거절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일부의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의료업계와 일부 소비자 단체에서 우려했던 점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민감 정보들이 쌓이게 되면 보험사가 분명히 이를 악용할 것이다. 뭐 이런 지적인데요. 우선 이번에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좀 보면요, 이 전산 시스템 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탁받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험업계에서는 이 간소화의 핵심은 사실 방식입니다. 청구 방식을 종이로 주느냐 아니면 뭐 전산으로 주느냐의 방식 변화만 발생하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이 종이로 전해온 이런 서류 내용들은 보험사 내부에서 데이터 형태로 결국 최종으로 입력을 하긴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정만 변화할 뿐 결과적으로는 바뀌는 것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악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이 시행된 다음에 금융당국에서 뭐 현장 점검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방문한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잠시 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네, 두 정상은 60년간의 우호 협력과 공동의 비전, 가치에 기반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규탄과 인권 증진,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 강화 모색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한 방산 분야 협력 확대,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과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선언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 광물의 재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인적 문화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워킹홀리데이 인원 증가, 인턴십과 차세대 전문가 프로그램 도입 등을 결정했습니다. 임 기자, 무엇보다 이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내용이 관심입니다. 오늘 트리도 총리가 우리 기업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도 했는데 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네, 트레도 총리는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는데요. 친환경, 그린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와 캐나다 정부의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트레도 총리는 최종우 포스코 회장과도 면담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등과 관련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프랑스와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산업 장관도 어제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중구 한화빌딩 등을 방문해 기업인들을 만났는데요. 샴페인 장관은 전기차와 수소, 주요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현대차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경영진들과의 만남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와 방위 산업은 캐나다의 혁신과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한화와 같은 기업을 유치해 양국 모두에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예,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에서 배터리 공장 건설을 추진하다가 최근 중단한 만큼 이번 트리도 총리의 방안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과 미국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에서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진행하다가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최근 중단했는데요. 캐나다 연방정부는 공장이 들어설 온타리오주 정부의 지원 분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온타리오 측은 연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지난해 3월 온타리오주에 $40억,
우리 돈으로 약 5조 4천억 원을 들여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산업장관은 어제 합작 공장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만찬 자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 인사를 만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트루도 총리의 공식 만찬에는 기업인들도 참석하는데요. 트루도 총리와 샴페인 장관은 이 자리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측과 합작 공장 문제와 관련해 해법을 논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한 캐나다 정상회담에 맞춰 SK에코플랜트가 캐나다 기업과 함께 6조 원 규모의 글로벌 그린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풍력 발전으로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확보해서 유럽에 판매하는 프로젝트로 글로벌 1위 수소 기업 달성이라는 SK의 비전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2년 전 회사 이름을 바꾸고 건설사에서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린 SK에코플랜트. 긴 준비 기간 끝에 오늘 우리 돈 6조 원 규모의 그린 수소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지역에서 추진될 이번 프로젝트는 풍력 발전을 통해 그린 수소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풍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로 물을 분해해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뽑아내고 이를 다시 그린 암모니아로 전환해 유럽 등 타 대륙으로 운송하는 글로벌 그린 수소 상용화 프로젝트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젝트에 약 660억 원을 투자해 사업 지분 20%를 확보했습니다. 향후 프로젝트 기본 설계와 수소 생산 시설 설치 등을 맡게 되는데 해당 금액만 약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풍력 발전 단지 설계, 시공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으로 해당 사업은 자회사인 SK에코 엔지니어링과 함께 맡을 전망입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친환경 사업에서 글로벌 탑티어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각 계열사의 사업 모델 혁신을 주문했는데 이후 SK에코플랜트는 미래 사업으로 친환경을 꼽고 관련 역량을 키워왔습니다. 그 결과 SK에코플랜트의 환경, 에너지 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2조 원을 달성했고 회사 전체 매출액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청정수소를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해상풍력 사업 등 다방면의 친환경 사업에 보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입니다. 건설사에서 친환경 기업으로의 변신을 서두르고 있는 SK에코플랜트의 행보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올해 안에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위험 관리가 가능한 대체 투자처로 글로벌 큰손들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불안으로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모 대출 시장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오늘 열린 대체투자 포럼 에스크 2023에 모인 글로벌 투자자들은 사모대출 시장이 유망한 투자처라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중소형은행의 줄도산에 따른 대출 심사 강화로 유동성 축소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사모 시장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The shock to the residential banking system in the United States is real. Regulation is coming. Regulation will be uncertain, and these institutions are stepping back from providing capital in even very, very safe and stable areas of the market. Again, a very, very attractive opportunity. HPS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도 미국 기업들의 채권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펀드 자금을 활용한 다이렉트 랜딩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큰손뿐만 아니라 국내 연기금도 대출 시장을 공략합니다.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도 사모대출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산 배분을 다양화하고 수익률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에퀴티 중심에서 벗어나 사모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우수한 투자 대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출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수익성을 한층 더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사모대출뿐만 아니라 벤처투자, 헤지펀드 등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체투자 기회들이 모색됐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교보생명이 3천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 완판에 성공하면서 지난해 흥국증권 콜옵션 불발 이후 불거진 시장의 우려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한 우려 속에 증권사들이 속속 신종 자본증권을 통한 자본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종 자본증권은 고금리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흥국생명이 신종 자본증권의 조기 상환 권리인 콜옵션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만기는 없지만 투자자들은 발행사가 통상 5년 뒤 조기 상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매수하는데 이런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면서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시장 우려감이 커진 겁니다. 하지만 올 들어 DB생명, 한화생명, 부산은행 등이 신종 자본증권의 콜옵션을 조기 상환하면서 투심이 일정 정도 회복했고 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업계를 비롯한 기업들은 미뤄왔던 발행을 재개하고 시장은 완판으로 화답하고 있어서입니다. 교보생명은 지난 4일 진행한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수요 예측에서 완판을 기록한 이후 기존 3천억 원 규모에서 5천억 원으로 발행을 늘렸습니다. 채권 투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신종 자본증권 보유 잔고도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금융사들의 크레딧 리스크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기가 영구채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영구채니까 높고 대신에 크레딧 안정성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채 대비해서는 높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개인들의 수요가 증가한 것 같아요. 최근 부동산 PF 등으로 위험액이 커진 증권사들에게도 신종 자본증권 발행카드는 매력적인 자본 조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PF 채무 보증으로 위험액이 대거 늘어난 KB증권은 지난 8일 1,200억 원 규모로 3호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 지정 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상각되는 은행 신종 자본증권과 달리 보험사와 증권사의 신종 자본증권은 투자자들이 콜 미이행의 리스크만 고려하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집니다. 그마저도 시장 신뢰도를 잃을 수 있어 기업이 콜옵션을 미이행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결과적으로 과거에도 우리은행 우스미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한국도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콜을 이행 안 한 적은 없어요. 안 하게 되면은 그 자본시장 접근성이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에 거의 사실은 콜 리스크도 높지 않다. 한편 하나금융지주도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4천억 원 규모로 신종 자본증권 발행을 결의했고 SK텔레콤과 신한라이프생명, 농협금융지주 등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즐겨 찾았던 신종 자본증권이 지난해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다시 시장의 이목을 끄는 상품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은행에 들어서자 AI 행원이 고객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화상 상담 창구에서 업무하러 왔습니다. 이어지는 창구에서의 업무도 AI 행원과 대화를 통해 해결합니다. 다시 한번 신분증을 투입구에 넣어주세요. 신분증을 받아주세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말씀해보세요. 이출금 계좌 신규요. 네, 고객님. 신한은행은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대화형 음성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지점과 모바일 뱅킹에 도입했습니다. 현재 109개 영업점, 148개 정도의 AI 뱅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스크라는 기기에서 AI 뱅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입기였고 이제 올해 이 전반적으로 효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은행원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증명서 발급과 통장 개설, 예금 담보 대출 등 50여 가지. 신한은행은 AI에 적합한 업무를 선별해 서비스를 확장하고 챗GPT 기술을 접목해 AI 상담 업무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입니다. 고객들이 어떤 업무를 선택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이 챗GPT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고객의 말로부터 이 고객은 예를 들면 대출을 원하는구나, 이 고객은 투자 상담을 원하는구나를 이해하고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자세한 상담은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면 상담의 편의성과 AI 분석력을 접목할 수 있는 별도의 디지털 창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전행 업무에 AI를 적용한다라는 목표로 광범위하게 데이터와 AI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 은행이라는 거는 대출을 하면은 신용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후의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건전성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을 다 데이터와 AI를 통해서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안과 안전성에 더해 좀 더 편하게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신한은행은 카드와 증권 등 그룹사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AI 컨택센터를 만들어 디지털 금융 4.0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AFW 파트너스가 개최하고 한국경제TV가 후원한 2023 AFWP IR 행사가 오늘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레티널과 엑소플레이, HJ웨이브, 에이모 등 4개 회사가 참석해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김상표 대표는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2차 전지 분야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우주항공과 로보틱스, K 콘텐츠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로 IR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